시작하자마자 잡을까 무거워. 예. 오늘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는 양자역학이라고 불리지 않고 양자물리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체계적인 이런 역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뭐 기술한다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든지 그런 법칙들은 없었고 그냥 부분 현상들에 대한 설명만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행렬역학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또 파동역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학문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되는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하이젠베르크의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대상만 가지고 물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어는 전자가 수소 원자 핵 주변을 원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그 원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굳이 원운동한다라고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수소 원자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과 측정에 대한 되게 철학적인 논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측정 자체가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도 바로 이 측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전역학에서는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측정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지, 어떻게 방법을 잘 만들어내고 기술이 발달하면 무한히 정확하게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고전역학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측정을 통해서 얻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F=ma를 적용하면 미래의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100% 확률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게 고전역학이고요. 반면에 양자역학은 출발부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물체의 운동량만 정확히 측정하는 건 가능한데, 이 둘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기 조건부터 확실히 모르고요. 그 초기 조건을 100% 양보해서 뭐 초기 조건을 안다라고 해도 그 입자의 미래에 대한 그 기술은 보면 전부 다 확률적인 기술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고 운동량이 얼마일 거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론 이제 인과론이 이제 확률론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론에 대한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의견 대립인데요. 뭐 좀 이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측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측정이라는 것은 측정 장비와 측정 대상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측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그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 측정 장비와 측정 대상의 상호작용은 이걸 측정이라고 하고요, 혹은 관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측정의 주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입자가 그 측정 대상과 부딪히게 되면요, 이것도 측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말이 사실 좀 단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데, 뭔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자연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연히 상호작용을 하면 측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때문에 측정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건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워낙 이제 측정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면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측정이란 말 대신에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측정 혹은 관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측정을 하면 측정 대상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전자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전자를 파동으로 보면 이 현상이 설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실험인데 이게 진공 상태에서요.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진공 상태에서 전자를 이중슬릿에 쏘아가지고요. 이렇게 간섭 무늬를 관찰을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전자를 그냥 한 개만 딱 쏘고요.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또 한 개 쏘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한 개 쏘고 기다렸다가 한 개 쏘고 이렇게 해도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면 한 개만 쏘면 얘가 이쪽 아니면 이쪽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쪽 아니면 이쪽을 통과하게 되죠. 그럼 거의 이쪽을 통과하면 여기에만 있을 거고 이쪽을 통과하면 여기에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개씩 쏴도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전자 한 개가 요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다.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반쯤은 이쪽을 통과하고 반쯤은 이쪽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관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전자가 어디로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둘 다 동시에 통과한다 해도 사실 뭐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는지 여기를 통과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이제 전자가 어디를 통과한지는 알게 돼요. 근데 전자를 어디로 통과했는지 알게 됐다는 거는 전자가 입자라는 게 돼버립니다. 입자는 언제 한 곳만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안 보면은 또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응? 이게 어디를 통과하는지 아는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물어봤으니까 설명할게요. 이거 사실 생략하고 넘어갈래 했는데 잘 질문했다. 이게 1927년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어요. 제 5차 솔베이 회의였었는데 그때 이제 당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25명 정도 모여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그런 솔베이가 회사 이름이자 사람 이름인데 탄산 소다 있죠. 소다를 이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회장이 물리학자랑 좀 친한 거야. 어떤 물리학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물리학자가 솔베이를 꼬셔가지고 네가 좀 돈 좀 내라. 우리 좀 회의 좀 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삥 뜯어가지고 한 회의인데 그래서 이제 여비를 다 지원받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서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참고로 솔베이 코리아가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있고 화학회사인데 뭐 만들었는지 까먹었다. 불과 한 2주 전에 검색해봤었는데 하여튼 공장이 여기 울산에 있더라. 울주군에. 음료수 아니고 화학회사예요.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화여대에 또 협력 연구소가 있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솔베이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보어에게 이제 공격을 한 게 뭐였냐면 단일 슬릿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전자를 쏘잖아요. 전자를 쏘면 이 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전자하고 부딪히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만약에 탁 부딪히고 여기로 가게 되면 얘는 위로 살짝 움직이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로 가면은 얘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냐 아래쪽으로 움직이냐 얘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뭐 뒤에 있는 얘기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데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고 전자가 입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도 여기는 간섭무리가 나타나게 되니까 전자는 입자성도 보여주고 파동성도 보여주니까 보호의 상보성 원리에 의하면 보호는 나중에 불확정성 원리의 또 다른 버전으로 어떤 물리적 대상은 어느 한 순간에는 입자성만 보이든 파동성만 보이든 둘 중에 하나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위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호는 그때는 이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전자가 어디로 통과했는지도 알 수 있고 간섭 무늬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호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거를 반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불확정성 원리로 해결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요, 이 전자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얘가 눈금을 정확하게 읽잖아. 눈금을 정확하게 읽으면 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얘가 눈금을 읽으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눈금을 읽으려면 광자를 쏴서 광자가 반사되어서 눈금이 보여야 돼요. 눈금이 보여야 되니까 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만 얘가 흔들리기 때문에 운동량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얘가 교란이 일어나서 광자하고 세게 부딪히기 때문에 운동량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면 얘가 안 움직이게끔 고정을 시키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얘가 고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측정을 안 하면은 얘가 고정이 되면 어디로 간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회절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얘의 눈금을 읽어서 전자가 어디 갔는지를 알면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공으로 만들고 진공으로 안 만들고 이러면 돼요. 진공으로 만들면 주변의 입자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자연히 모르는 거예요.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진공이 아니면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입자하고 상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자연은 아는 거죠. 어디로 통과하는지. 그래서 진공이고 아니고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1990년대에 C60까지 했어요. C60. 그러니까 얘로 실험해서 간섭 무늬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회절무늬인데 뭐 어차피 간섭이랑 회절이랑 원리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위키백과가 맞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원자 한 250개 그 정도 되는 입자도 간섭 무늬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랑 안 볼 때랑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고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전자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역설입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상자 안에 슈레딩거가 있고요. 슈레딩거가 있으면 안 되죠.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방사성 원자가 들어있는데 얘가 한 1시간에 1개꼴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근데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1시간에 1개가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 이렇게 되는 원소예요. 여기서 만약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 여기 이제 가이거 계수기라고 하는 계측 장치에서 얘를 인지해 가지고 이 망치는 실이 끊어지게끔 혹은 이게 풀리게끔 해서 여기 독극물이 담긴 병을 깨트려서 고양이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고요. 이게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자를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게 감싸고 외부와의 이제 정보 교환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1시간이 지나면
과연 고양이는 죽은 것인가 살아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50%는 살아 있고 50%는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양자의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그 해석의 주장이고요. 근데 슈레딩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살아 있고 죽어 있는 그 중첩되어 있는 고양이가 어디 있느냐?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측정과 측정 사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그 물리적 대상은 어떤 특정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양자역학에서는 전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그 코펜하겐 해석파하고 아인슈타인,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의 그 의견 차이는 뭐였냐면 그 보어는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느 위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측정하기 전에 전자는 어느 위치에 실제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유명한 질문이 그거거든요. 달이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치를 측정해야지만 위치를 가진 전자가 되는 거고 운동량을 측정해야지 운동량을 가진 전자가 된다. 그 전에는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진 전자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 위치에 특정 속도를 가진 전자라는 건 애초부터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측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나 기존 이제 물리학자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죠. 그런 게 어디 있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런 논리예요. 다 확률이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슈레딩거 역설에 보통 이제 뭐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그 아까 측정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주라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가지고 가이거 계수가 그걸 이제 측정하게 되면 그게 측정이라고 보고 가이거 계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고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역설을 파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또 대표적인 그냥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 이렇게 배우죠. 요 전자가 여기에도 속해 있고 여기에도 속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게 딱 양자 중첩 상태예요. 50%는 여기 있고 50%는 여기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러면 진짜 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얘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측정을 하려면 분해 능이 좋은 전자기파를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정도로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결합이 끊어지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전자가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측정을 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측정을 하는 순간 얘가 어디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관찰 대상은 전자나 광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양자역학은 전부 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물론 다 적용이 되지만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양자역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작은 세계니까 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측정에 대한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데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광자로 측정을 합니다. 빛을 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야구공의 위치와 야구공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광자 몇 개가 야구공과 부딪힌다고 해서 야구공의 위치와 운동량이 교란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전자는 좀 다릅니다. 전자는 광자 한 개에만 부딪혀도 물리량들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일단 만약에 파장이 긴 빛을 전자에 비추어 가지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파장이 길면 그 회절이 잘 되고 분해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자의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광자의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죠. 그럼 광자의 에너지는 HF고요. 또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운동량이 작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 광자가요. 그럼 에너지가 작은 운동량이 작은 빛이 전자랑 부딪히면 전자의 운동량이 많이 안 변하겠지. 살짝 부딪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은 많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불확실하게 재지는데 운동량은 뭐 비교적 정확하게 재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파장이 짧은 빛을 쓰면요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안 닿으면은 얘가 에너지가 크니까 운동량이 크니까 사실은 그 위치를 측정했는데 그 전자는 이미 딴 데로 튀겨 나가 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또 운동량은 또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운동량과 그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재려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플랑크 상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재요? 어떻게 수치재요? 이 플랑크 상수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강전효과 실험하면은 잴 수 있습니다. 강전효과 실험하면 그 강전효과식이 그 HF는 HF0 플러스 EK죠. 여기에서 이제 EK는 H의 F 빼기 F0니까 이게 요거 측정하고 요거 알고 이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은 플랑크 상수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실제 실험해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 구하는 실험합니다. 강전효과 실험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보통 그럼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같이 묶였지?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요새 이게 업데이트되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아. 니 좀 들어가 있어. 말 들어라. 요새 지 맘대로 막 움직여. 자, 이런 베타 분계 있죠? 베타 분계. 베타 분계 기억납니까?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사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튀어나오는데 이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어요. 이 중성자가 핵이 변환되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자 안에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그건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냥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어떤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원자핵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성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핵 붕괴 시 나오는 전자가 원래 핵 안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위치의 불확정성 알잖아. 델타 x 그게 이제 원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이제 운동량은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자에게 반지름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자의 운동량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운동량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플랑크 상수 넣으면 얘가 계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운동량하고 실제로 베타 붕괴에서 나온 전자의 운동량하고 비교해 봤더니 불확정성 원리로 계산했을 때의 운동량 값하고 실제 관측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원래 핵 안에 있었던 전자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생성된 전자여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회절 현상 있죠? 그 회절 현상도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슬릿의 폭이 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어느 위치로 통과했는지에 대한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서 얘 방향은 얘 슬릿이 좁을 때보다는 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좁게 퍼져 나가죠. 근데 슬릿의 폭이 좁아지면 이제 요 물리적 대상이 뭐 물질이라고 봐도 되고 파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합쳐서 물질파라고도 하는데 얘 대상이 물리적 대상이 어디로 통과했는지 위치의 불확정성은 작아져요. 근데 대신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넓게 퍼져 나간다. 그래서 이 회절 현상도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릿의 폭이 좁으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져서 운동량의 방향이 다양해진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있어요.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광자가 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광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광자의 진동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자의 진동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해봐야지 광자의 진동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 계속 봐가지고 얘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얘가 진동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에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측정하는 시간이 길면은 얘가 진동수는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에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작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막 이렇게 측정하는 동안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진동수를 측정하는 동안 내가 언제 이 에너지를 측정했는지는 불분명해지죠. 한 10초 동안 쟀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게 에너지는 정확하게 구했는데 이 에너지는 1초일 때 에너지냐, 2초일 때 에너지냐, 3초일 때 에너지냐라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시간의 불확정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측정한 에너지 값이 언제 측정한 에너지 값인지 알기 위해서 짧게 측정을 했어. 그럼 내가 1초 동안 측정했어. 그럼 0에서 1초 사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진동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보어를 더 곤란하게 했던 게 1930년인가 그 이후에 또 솔베이 회의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진 그 회의에서 또 아인슈타인이 보어에게 이렇게 공격한 게 있어요. 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 불확정성 원리로 이제 공격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으로 보어가 반격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최종적으로 지지를 쳤던 그런 사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아인슈타인의 비상자라고 검색하면은 그 논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간 제법 많이 지나갔네. 자, 이거는 또 뭐를 설명할 수 있냐면 스펙트럼 선이요. 사실 딱 보면요 완벽히 딱 가느다란 선이 아니고 약간의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게 하나의 파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제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들뜬 상태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머무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불확정성도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에 또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값이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딱 한 값이 아니고 사실 미세하게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값들이 실제로는 딱 하나의 값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제 매우 확대해 보면 확률적으로 이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의 전위가 사실 하나의 전위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두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에서 나중에 보어가 조금 보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하이젠베르크는 계속 전자를 입자로만 계속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어는 그 본질은 사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어가 약간 추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모든 물질을 전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동으로. 입자이자 파동으로 봅니다.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그 일정한 하나의 파장만 가진 일정한 파장의 파동이라고 하면 얘는 파장이 딱 단일하게 결정이 되죠. 파장이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정확하다는 거는 운동량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작은 거예요. 그래도 얘는 델타 P는 거의 뭐 0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작은데 과연 얘는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예요. 얘가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이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의 파동이 겹치게 되면 이게 웨이브 패킷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입자를 이제 그냥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입자 이게 전자예요. 전자. 그럼 얘는 사실 여러 개의 파장이 겹쳐진 거예요. 람다 1, 람다 2, 람다 3 뭐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운동량이 뭔지 모르는 게 정확히.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좀 줄어들어요. 대신에 얘가 그러니까 위치가 한 여기에서 여기 사이 어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파장이 겹친 웨이브 패킷이 되면 또 위치의 불확정성이 줄어들고 이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게 더 많이 섞이게 되면 얘가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좁아지거든요. 폭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파장이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위치는 대신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난 것은 궁극적으로 입자와 파동의 그 이중성 때문에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확정성 원리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문제는 되게 쉽다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원래 어려운 내용성 문제는 쉽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림은 운동량이 P인 전자가 폭이 델타 X인 슬릿을 통과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델타 P이고요. 델타 X를 줄일 때,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을 줄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델타 X를 줄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쓰면은 델타 X, 델타 P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델타 X를 줄인다는 거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해결되죠. 델타 P는 증가하죠. 여기 또 틀렸네. 거꾸로 해놨네. 델타 P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말로 쓴 거고 디귿은 기호로 쓴 거고 뭐 그런 뿐이고요.
그다음 델타 P가 증가한다는 거는 운동량의 방향이 이제 불확실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게 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절이 잘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회절 현상만 알아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틈이 좁으면 회절이 잘 되잖아요. 그거랑 결국 일맥상통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